슬라이드 다음 장 좀.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지금 검찰 78년 역사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 선고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를 했던 전례는 없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앞으로 그 정치적인 어떤 대응 그리고 책임자들에 대한 향후의 법적 수단 이런 것은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제가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법리적인 차원에서 주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장에서 보시듯이 검찰 구형 대비 1심 선고된 부분은 표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검찰 구형과 관련해서 김만배에 대해서 추징 약 6천여 원 이상이 구형이 됐는데 428억 정도가 됐고요. 남욱 정명학에 대해서는 추징금액 전체가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검찰 구형에 대비해서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은 막대한 약 7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이 피고인 범죄자들에게 보장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죄 선고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고 드릴 내용은 무죄 또는 면소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경 배임 부분에 대해서 범죄가 기수로 이르렀던 그 시기를 처음에 그 계약을 할 때 이미 배임의 기수가 되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의 불법 이득을 취득했는지는 당시 기소 시점으로는 알 수가 없다. 예, 이런 이유로 해서 특정 경제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어율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경법 배임은 예. 특경법 배임은 50억 이득액 50억 기준으로 해서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을 어율했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이게 지금 최고로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상한이 됐습니다. 안 되나요? 예. 그대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특경법 부분은 무죄가 선고하면서 업무상 배임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면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이 지금 그 대장동 사업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길게 진행된 사업인데 검찰에서는 이 사업 기간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기소를 했고요. 법원의 판단은 2014년 당시 계약을 체결할 때 이해충돌 방지법도 기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이다 해서 면소 판결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마 대법원의 어떤 앞선 판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고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생겼을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판결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1심 판결로 그냥 확정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부분은 유동규에 대한 특가법 뇌물 일부 무죄, 그리고 유동규 김만배의 뇌물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특히 유동규 김만배의 뇌물 부분은 이 428억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한 것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 간에 이익을 서로 나누기로 한 약속이다. 그러니까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이상 별도로 뇌물 공여, 뇌물 수수 부분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진상에 대한 지금 뇌물 사건 재판의 그 뇌물 공여 부분의 구조가 이 사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유리한 판결 선례를 남겼다. 물론 이 사건이 정진상의 판결에 대한 어떤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선례로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향후에 조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다 아시듯이 형소법상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1심 선고 이상의 형을 재판부에서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죄, 그리고 추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앞으로 피고인들만의 잔치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양형뿐만 아니라 지금 유죄로 선고된 사안에 대해서도 피고인들만 무죄로 주장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이런 것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예. 원래 항소심 갔을 때 쌍방 항소가 되면은 검찰에서도 무죄가 난 부분을 다투고 형량에 대해서 다투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만 주장을 할 수 있음에 반해서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자유로운 변명과 허위 증언까지도 진술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대한 1심 재판에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남욱, 정진상 등에 대한 추징금 회수가 이제 불가해졌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그대로 이 수익을 그냥 가지고 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징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사기, 횡령, 배임처럼 범죄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 불합리함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규정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부패재산 몰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은요, 범죄 피해 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에서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것을 하고 있지만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런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패 재산 몰수법에 의해 가지고 428억 원, 이 부분은 아까 무죄가 난 뇌물 부분에 나오는 특정된 금액인데 그것 정도는 추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428억을 잡았거든요. 사실 판결에서 조금 모순되는 게 그런 이유로 428억 원을
일단 추징하는 것으로 잡았으면 최소한 특경법에서 말하는 50억 이상의 피해액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또 항소심에서 다툴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법원에서 인정한 428억 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들만 다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임 액수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이해충돌 방지법 상에서는 이 범죄 피해액을 다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구형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다 추징금을 상당 금액을 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막대한 개발 이익이 이제는 이 대장동 일당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법무부 장관이 그 설명하는 중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몰수 추징 대상이 안 된다 했던 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재판 1심 재판하는 중에서도 법무부 장관도 인정했듯이 한 2천억 정도를 추징 보전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추징 보전을 해놨는데 이제 428억 원만 1심에서 인정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항소심 가가지고 428억도 날아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추징 보전하는 것까지도 다 풀어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예, 그러니까 막대한 이익을 거의 개발 이익 전체를 이때까지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통해 가지고 국가에서 환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범죄자들에게 줬다 하는 결론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일단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 항소 포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그 정민용은 추진 금액이 다 인정이 됐잖아요. 그게 뭐 크게 그러니까 지금 추징이라고 된 것이 유동규가 약 8억, 김만배가 428억, 정민용이 3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김만배의 추징 428억의 근거가 뭔가 이것은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유동규나 정민용에 대한 이 추징금도 아마 비슷한 이유에서 이익 분배하기로 약속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아마 잡은 추징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추징금도 이제는 범죄자들이 물어야 할 추징금의 상한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 이상으로는 추징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추징 금액도 항소심 가가지고 피고인들이 굉장히 다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우려도 있습니다. 예. 2심에서 심리 범위는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다투고자 하는 그 부분만 다투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안의 이유에 대해서만 항소심은 심리를 합니다. 예. 7,800억 중에 400억 정도만 추징이 되고 나머지 7,400억은 국고로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 네. 잘못했어요. 그거를 받아서 국고로 들어갈 돈을 이제 김만배나 이게 그 범죄자들한테 돌려주는 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항소 포기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일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판결문에도 살짝 언급이 됩니다만 그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쉽게 말해서 범죄자들이 그냥 다 가져간다 보시면 됩니다. 예, 전혀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피해자라고 하는 게 도시개발공사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 거기서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 회수를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판결에서조차 그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은 거의 어렵지 않나. 그래서 부패
재산 몰수법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그나마 뇌물액이라고 서로 갈라가지기로 한 그 428억 원을 갖다가 예, 그거 부분은 추징해야 된다고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판결문 구조는. 예, 그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서 그걸로 손해를 구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 게 민사소송은 어차피 계약서에 기반해서 진행되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계약서는 이미 대장동 설계하신 그분이 유리하게 다 해놨다고 저는 보거든요. 업자들에게. 그래서 민사소송은 지극히 지난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 가능하시면. 지금 민사로 이 돈을 회수하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는 것이 뭐 다 아시겠지만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뭐 국가가 나서가지고 증거를 모아주는 것도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이 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피해액이 얼마다고 하는 게 특정이 돼야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공개로 말씀을 안 네.